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토지의 부별 줄거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 전체 이야기를 좀 압축적으로, 가장 압축적으로 그렇지만 짧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때 2010년도에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 있는 박경리 문학의 집의 자료실을 만들 때 지금은 퇴임하신 연세대학교 최희창 교수님이랑 같이 만든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그때 당시에는 그 문학의 집 3층에 요게 이렇게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시 해체 재구성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이 더 사실은 보기 좋게 돼 있긴 해요. 어, 이건 제가 직접 읽지 않고 네이버 클로버 더빙 서비스를 이용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이걸 출처를 밝히면은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줄거리 1897년 동학농민운동 실패 3년 후 평사리의 제왕처럼 군림하는 최참판가의 며느리 별당아 씨가 하인 구천이와 눈이 맞아 도망친다. 이들을 쫓던 최치수는 재산을 탐낸 김평산과 그녀에 의해 살해되고 전염병이 돌아 최참판가의 윤씨 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홀로 남은 서희의 후견인을 자처한 조준구는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며 그 속에서도 마을의 농민 용의와 무당의 딸 월선의 사랑은 이어진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일본이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해가는 가운데 조준구의 착취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최참판가를 습격한 뒤 산으로 들어간다. 의병 지도자 윤보의 죽음으로 구심점을 잃은 평사리 농민들은 결국 서희와 함께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떠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토지의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일부의 줄거리인데요. 사실 이게 전체가 5부인데 일부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1부, 2부만 알고 있고 3부부터는 별로 이렇게 줄거리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죠. 일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스토리들은 나와 있죠. 평사리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최참판가 근데 별당아 씨가 구천이와 눈이 맞아 도망친다. 이게 어떤 이 사건의 토지 전체의 가장 핵심 사건이죠. 그러니까 토지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러면은 며느리가 별당아 씨가 하인 구천이랑 눈이 맞아 도망쳤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소 선정적으로 적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서사화되어 있지 않은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 이보다 훨씬 앞서서 20년 전에 그죠? 20년 전에 어, 윤씨 부인이 청상 과부인 윤씨 부인이 남편의 명복을 빌러 천은사에서 백일 기도를 하던 중 주지스님 우간의 친동생이자 동학의 지도자인 김계주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한다. 그죠? 구천이를 임신한다. 뭐 이게 되겠죠. 자, 이들을 쫓던 최치수는 재산을 탐낸 김평산과 기녀에게 살해되고 그죠? 일부 앞부분에서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 전염병 그죠? 역시 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죠. 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모티브가 전염병 모티브죠. 실제로 박경리 작가가 토지를 구성하게 된 그 원체험 중 가장 강렬한 체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저쪽 그 저기 전라도 지방에 끝없이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라도는 이제 지금도 곡창지대지만 과거엔 더 이제 전라도 쪽은 그 땅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렇게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끝없는 벌판에 벼가 막 너무 이렇게 황금의 벼들이 막 있는데 추수를 하질 못해가지고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죠. 어린 시절에 정말 이렇게 쌀이 귀하던 시대에 끝없는 벌판에 쌀이 얼마든지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다 죽어서 추수할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더라라는 할머니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과연 그 정도까지 몽땅 죽은 경우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린 박경리에게 그죠? 박경리 작가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 황금 들판 이렇게 그 추수를 해야 되는 넓은 벌판에 이렇게 논에 끝없이 펼쳐진 논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고 그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결국 이렇게 전염병 모티프로 들어오면서 토지의 가장 중요한 인상적 모티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최참판가의 윤씨 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죽저 홀로 남은 서희의 후견인을 자처한 조중구, 자처하죠. 후견인을 조중구는 후견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지가 자처를 해서 최참판가의 재산을 몽땅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용의와 무당의 딸 월선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용의하고 월선이는 농민 용의와 무당 딸 월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였지만 무당의 딸은 전혀 인권이 없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농민은 무당의 딸보다는 훨씬 높은 계층이었던 겁니다. 이게 계층적 차이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어떤 그 서로 다른 계층적 차이에서의 어떤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모티브죠. 왜? 김계주하고 윤씨 부인도 마찬가지죠. 김계주는 거기서 중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계주와 윤씨 부인과의 관계도 계층, 그 층이지죠. 어떤 그 신분이 다르죠. 신분의 차이가 나고 하인 구천위와 며느리 별다씨 역시 신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건 나중에 그 서희하고 길상에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차이가 있죠. 용의와 무당 월선이도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떤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그죠? 서로 사실은 이렇게 윤씨 부인과 김기재가 서로 사랑을 했느냐?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겁탈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작품을 한참 읽다 보면은 윤씨 부인이 죽기 전에 김계주를 굉장히 그죠? 이렇게 그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김계주를 떠올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윤씨 부인이 김계주의 어떤 구애를 허락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그런 남녀간의 정이 통했다는 건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윤씨 부인 모든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그죠? 어떤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다들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신분상의 갈등을 하고 있었다. 20세기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는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조준구의 착취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조준구가 일본 일제라고 하는 것들, 그 일본의 식민 지배와 조준구의 착취라고 하는 것이 같이 알레고리적으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착취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최참판가를 습격한 뒤 산으로 들어간다. 의병 지도자 윤보의 죽음으로 구심점을 잃은 평사리 농민들은 결국 서희와 함께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떠난다까지가 일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 있죠. 토지가 어떤 그런 토지가 어떤 민족 서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도 같이 한번 클로바 더빙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부 줄거리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동양 삼국의 이해가 맞물려 역사의 무대가 된 만주와 간도에서 평사리 사람들은 제각기 어려운 삶을 이어간다. 서희는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친일행각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용의를 비롯한 농민들은 북만주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독립운동가와 밀정, 마적들이 쫓고 쫓기는 살벌한 투쟁의 현장. 하인 길상과 결혼한 서희는 조준구를 함정에 빠뜨려 빼앗겼던 땅과 집을 모두 되찾는다. 그러나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하지 못한 평사리 농민들은 중국인의 소작인이나 일용잡부가 되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하인의 신분으로 상전과 결혼한 부담을 떨치지 못한 길상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서희는 두 아들만 데리고 귀향한다. 자, 그래서 2부는 1910년 이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어떤 그 시차를 1부가 끝나고 2부하고의 사이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각각 부별로 전부 다 시간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토지 2부는 만주와 간도가 주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희는 친일 행각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큰 돈을 모읍니다.
큰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용의를 비롯한 농민들은 북만주의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사실은 그 또 소작을 합니다. 거기에 독립운동가, 밀정, 마적단 이런 굉장히 어떤 쫓고 쫓기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길상과 서희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준구를 함정에 빠뜨려 빼앗겼던 땅과 집을 모두 되찾습니다. 2부에서 이미 복수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죠? 모두 되찾아요. 요것과 별개로 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그 일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서희하고 길상만 보는데, 그죠? 특히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작품을 읽어보면 실제로 서희하고 길상의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훨씬 많은 이야기가, 정착지에 적응하지 못한 평사리 농민들은 중국인들의 소작인이나 일용잡부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뿐 아니고 하여튼 독립운동가 밀정, 마적들이 쫓고 쫓기는 현장,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2부가 끝날 때쯤 되면서 이제 길상이하고 서희가 돌아오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길상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는데, 길상이가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인 신분으로 상전과 결혼한 부담을 떨치지 못한 길상이 독립운동으로 계속, 그전에도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죠? 이후에 계속 남아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죠. 이왕 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하려면은 나라를 위한 마음에 부인은 먼저 가고 나는 남겠소 하면 좋았을 텐데,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걸 퍼즐을 맞춰보면은 길상이가 남았던 이유는 독립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하인 신분으로서 상정과 결혼한 부담 때문에 했다고 하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강력하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 길상이의 아들인 길상이는 환국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죠. 하인의 아들이라고. 근데 서희가 가서 사실은 길상이는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자, 그 친구가 그때부터 대번에 그죠, 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더 이상 길상이를 갖다가 하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대한 독립투사로 인정을 해주게 되죠. 친구 순철이와의 관계가 그 뒤에 완전히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길상이가 왜 독립운동에 투신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보면은 그 김환이, 김환이 일제에 맞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 동학 잔당들을 모으는 내용도 보면은 동학에 대한 열정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분노보다도 그런 그 별당아 씨를 잃고 나서 인생에 대한 허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3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줄거리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소설의 무대는 여러 지역 계층으로 분산된다. 독립운동의 지주가 된 지리산의 동학 세력, 평사리와 진주의 서민들,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서울의 신지식인 간도와 만주에서 유랑하는 망명객 등이 주로 묘사된다. 가문의 재건과 복수를 완수한 뒤 허탈 상태에 빠진 서희. 이에 반해 지리산의 동학 세력은 김환의 죽음 이후 송관수와 강쇠를 중심으로 부산 노동자 파업, 형평사 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사회 변혁에 새로운 불씨를 만든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인 서울의 지식인들은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한다. 이상현, 임명희, 유인실 등 신지식인의 모습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권필응, 송장환 등과 자주 대비된다. 자, 그래서 3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로 다시 또 2부의 내용에서 거의 뭐 한 4, 5년 정도 이상을 점프를 합니다. 3.1운동 이후 소설의 무대는 지역 계층이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지주가 된 지리산의 동학 세력이 나오고요. 이 지리산 동학 세력을 독립운동의 지주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부분을 그 작품을 갖다가 동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의식을 놓치고 나면은, 그죠?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놓치면은 독립운동의 지주가 된 지리산의 동학 세력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품에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동학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으면 명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사리와 진주의 서민들, 그 다음에 서울의 신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신지식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간도와 만주에서 유랑하는 망명객들도 나오고요. 유랑하는 망명객들 중에는 일본인들도 나옵니다. 일본인들 무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문의 재건과 복수를 완수한 뒤 허탈에 빠진 서희, 그죠? 굉장히 좀 허탈해하죠. 이에 반해 지리산의 동학 세력은 기만의 죽음, 기만은 죽어요. 기만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송관소와 강세를 중심으로 부산 노동자 파업 및 형평사 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사회 변혁에 새로운 불씨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역시 생각보다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후일담처럼 등장해요. 기본 내용은 송관수와 강세의 다른 어떤 개별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지만 부산 노동자 파업과 형평사 운동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떤 작품 전체의 구조예요.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품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데, 막상 3.1운동 자체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똑같이 경술국치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 모든 어떤 각 부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건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고 그 밑에 있는 잘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이야기들, 미시적인 일상들이 계속 작품을 채우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거시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을 이루는데, 그것들은 저 뒤에 배경으로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예요. 작게 적어놓고 전면화된 것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을, 그죠? 개인들의 어떤 그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서술적인 특징을 이루죠. 그러나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인 서울의 지식인들은 삶의 갈피를 잡죠. 더 방황한다. 이들의 모습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권필은, 송장원 등과 대비된다. 특히 이상현이 그렇죠. 그래서 이상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작품 전체가, 작가가 뭔가 이렇게 국내 지식인들은 조금 나약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와 5부를 하여튼 묶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부 줄거리 1937년 중일 전쟁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식민지 수탈이 심화되고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대 교체를 이룬 소설 속 인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선다. 그와 함께 사람들은 식민 지배의 억압과 질곡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한마음으로 소망하게 된다. 소지감, 해도사, 몽치 등 지리산에 모인 사람들이 생존의 길을 찾은 것이라면, 길상이 조성한 관음탱화는 사람들의 간절한 영혼을 하나로 연결시켜 표현한 소망의 정화였다. 모든 사람들이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같이 일제의 패망과 해방을 절실히 간곡하게 기원하던 어느 날 문득 해방이 찾아왔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3부부터 3부, 4부, 5부의 내용을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1부, 2부는 굉장히 명확한데 3부, 4부는 요약이 쉽지 않은데, 한번 4, 5부에 대한 요약을 봅시다. 4, 5부는 중일전쟁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수탈이 심화되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일제의 어떤 패망들을 어떤 서로 이렇게 예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죠? 민족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죠. 왜? 일제의 어떤 수탈은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징용을 당하게 되고, 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4부, 5부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희 길상이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른이 되고 새로운 그들의 자녀들의 얘기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세대 교체를 이룬 소설 속 인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절체절명의 위기. 4부와 5부에서는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이제 우리 1937년 이후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작가가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우리 민족사를 갖다가 어떤 굉장한 위기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섭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은 식민 지배의 억압과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좀 이렇게 약간 걸리긴 해요. 진짜 한 마음으로 소망했는지 소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토지에서는 그죠. 물론 이렇게 일제의 등을 거기 일본을 등에 업고 이렇게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방을 소망하는 것처럼 좀 적어놓은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사람들은 다양했을 거예요, 관점들이. 그런데 토지에서 나타난 주제의식은 후반부에 갈수록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소방한다라고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지감, 해도사, 몽치 이런 인물들이 이제 4부, 5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나오죠. 지리산에 모인 사람들이 생존의 길을 찾고 있다면, 그죠? 길상이 그러니까 이때는 지리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해도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도사 소지감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3부만 하다도 독립운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4부 특히 5부로 가면서 더 이상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한, 그래서 지리산에 온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 사회주의자 범호 같은 인물들은 지금 우리가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본이 망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소지감과 해도사를 위주로 하는 지리산의 어떤 주 모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살아남고 나서 얘기하자. 나머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길을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길상이는 관음탱화를 만들어냅니다. 관음탱화를 그리는데 뭔가 어떤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은결시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잘 감각적으로 표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작가는 명백하게 이 부분을 이런 의도로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은결시켜 표현한 소망의 정화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같이 일제의 패망과 해방을 간곡하게 기원하던 어느 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순결한 몸과 마음 빼자고 최유찬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못 뺐어요. 작가가 그렇게 의식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몸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이렇게 과장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일제의 패망과 해방을 간곡하게 원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의 패망과 해방을 원했다. 그랬을 때 해방은 문득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한데 마지막에 토지는 해방이 문득 찾아와요. 그냥 그죠? 그냥 해방이 됐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명이 참 어려운데 요 지금 줄거리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제가 망할 때까지를. 일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일제는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저절로 망하는 거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망해서 해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이 왔다는 얘기죠. 그 토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악당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물론 이제 그 연합군에 의해 망하는데 조준구라든가 김투수 같은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조준구가 나중에 죽는데 우리 생각엔 조준구가 이렇게 재산을 다 뺏기고 비참하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뺏기지도 않고 나중에 그 집을 팔죠, 그죠? 그 집을 갖다가 서에게 팔아 큰 돈을 시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뭐죠 그거 그 금은방 금 전당포를 차려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요. 큰 돈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요. 마지막에 떵떵.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돈 다 쓰고 나서는 또 이렇게 아들한테 와가지고 평생 고생만 한 아들한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서 빌붙어서 또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병수발까지 시켜가면서 살다가 죽죠. 그러니까 조준구의 죽음, 김두수는 죽지도 않아요. 김두수는 죽지도 않고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그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조준구나 김두수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냥 스스로 패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토지에서는 그런 그 악당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스스로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그 응징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받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힘들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삶을 지나가는 동안에 죄에 대한 어떤 그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 징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나타난 징벌 의식은 매우 독특한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학 그 후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토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클로바 더빙으로 듣겠습니다. 동학 그 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일부 줄거리.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아버지 김계주가 사형당한 후 김환은 친모 최참판가의 하인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이부영수인 별당 아씨와 사랑에 빠진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윤씨 부인은 아들 최치수가 집을 비운 사이 둘을 야반 도주시킨다. 윤씨가 그들을 고방에 잡아 가두었지만 사실은 밤에 몰래 풀어준다. 김환과 별당 아씨는 깊은 산에 숨어 살며 사랑을 나누었지만 몸이 약했던 별당 아씨는 얼마 못 가 죽고 만다. 자, 이건 쭉 한번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2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학 그 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2부 줄거리. 별당 아씨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한 김환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과거의 동학 잔당들을 만나 새롭게 조직을 규합한다. 윤씨 부인이 몰래 남겨준 유산을 자금으로 삼아 이들은 일제에 맞서는 비밀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다. 자, 1부와 2부의 내용이 그죠? 아까 읽었던 작품 줄거리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죠. 3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학 그 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3부 줄거리. 동료 지산만의 밀고로 김환이 일경에 체포되어 죽고 조직은 335 분열한다. 지산만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청해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송관수와 강쇠 등은 부산 노동자 파업, 형평사 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회 변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동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회 변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3부 이상 진행되면서 하여튼 김한이 죽고 나서 김한의 죽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김한이 죽고 나서 그런 그 지리산 모임은 이제 송관수와 강세 등이 이어나가고 송관수 강세뿐 아니고 사실 그 전에 하던 해관도 있었고요. 근데 해관도 사실은 3부 이후부터는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지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지리산 모임이 동학이라는 이름을 버려요. 그러니까 동학 더 이상 그들은 동학 모임이 아니에요. 동학 모임이 아닌데 동학에서 출발한 모임이에요. 동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회 변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누구랑 다른 여러 집단들과 합쳐서 그죠? 힘을 합쳐서 불교 쪽이랑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 그 후는 3부 이후부터 이제 김한이 죽고 나서부터는 동학이라는 이름을 슬슬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어 나가면서
새로운 새로운 힘으로 남는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부 5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그 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4, 5부 줄거리. 오랜 시간이 지나 흩어졌던 동학 잔당들 중에서 사회 변혁의 뜻을 가진 이들이 다시 지리산에 모여 새로운 독립운동 세력이 된다. 이들은 일제의 테러를 가하거나 친일파를 응징하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도망다니는 여러 부류의 민족 구성원들을 모두 포용하며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간다. 자 그래서 5부에서 보면은 그죠? 5부의 주제는 사실은 이 동학 그 후로 읽으면 더 잘 드러나요. 사회 변혁의 뜻을 가진 이들이 다시 지리산에 모여 새로운 독립운동 세력이 된다. 이들은 여러 부류의 민족 구성원들을 모두 포용하며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서 더 이상 이들의 이후 활동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어떤 복잡한 전국에서 여전히 이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암시할 뿐 아니고 사실 이들을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줄기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 그러니까 20세기의 역사에 여러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뭔가 동학 이후에 동학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었죠. 그러니까 1894년까지만 동학이고 그 다음부터는 역사에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는데 토지는 그들을 갖다가 그죠 소환해서 그들이 일제 시대도 계속 있었고 또 그들의 후대들이 그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동학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역사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동학난, 동학혁명, 뭐 농민전쟁 등 다양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반 및 기득권층의 두려움과 민중들의 소망이 서로 대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동학 때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20세기가 되면서는 양반 및 기득권층의 두려움이 아니라 양반 및 기득권층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제라고 하는 거죠. 더 강력한 새로운 어떤 타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뭐 자세히 좀 하면 좋겠지만 일단 자세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에 나타난 동학 그 별파 중에는 시천교라는 별파와 청일교라는 구체적인 별파가 있어요. 시천교는 역사적으로 있던 동학 별파고요. 청일교는 새로 만들어낸 가상의 동학 별파인데 시천교는 어용 별파예요. 어용. 그러니까 일제의 어떤 그 타협하면서 일본과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교세를 확장시켜 나간 그런 어용 교파고요. 그에 반해 청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산만이 만들어낸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죠. 그래서 시촌교와 청일교가 동학의 부정적 형상이라면, 그죠? 동학의 부정적 형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지리산 모임은 억눌려서 드러나지 못했던 민중들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가는 어떤 동학 그 후가 이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측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된 것들인데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별로 얘기하지 않는 그 내용을 작품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대화의 과정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억압되어 온 동학이라는 집단적 에너지가 저절로 자신의 존재감을 투명하게 비워나갔다라고 제가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토지에 나타난 동학은 동학 그 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 자기의 존재감을 비워나가면서 그 에너지만 그죠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작중인물과 사건의 중심에 동학 별파의 존재를 설정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역사적 활동과 지위를 부여하였다.
동학별파를 설정한 것, 상정한 것이죠. 작품 속 동학별파의 활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외세의 개입에 의해 미처 굳금을 펴지 못했던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해한의 서사가 아니겠는가.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어떤 한풀이 서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좀 동학이긴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토지에 나타난 유학자들 담론 양상은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여기 보면은 외세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 물리적 대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의 부정성을 비판하지만 맞서 싸우지 않고 도피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좀 시류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김훈장, 최치수, 조준구 등을 중심으로 토지에 나타난 어떤 유학자들의 담론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작품 구성의 차원에서 본 토지와 금강의 담론, 동학 담론. 이 얘기는 좀 복잡한데,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강이라는 작품이 있죠. 금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신동엽의 장편 서사시죠. 금강 역시 토지하고 거의 유사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해안의 어떤 서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작품은 좀 전략이 다른 게, 토지에서는 김계주만 역사적 인물이고 그 외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허구적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금강에서는 신한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등장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대부분 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략이 달랐죠. 그러니까 신한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전봉준, 손아중, 뭐 김계남 같은 이런 역사적 인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형님 아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게 금강이라면은, 토지는 김계주라는 실존적 인물, 실제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의 사생아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허구적으로 구상을 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지가 좀 더 허구적인 내용이 많죠. 허구적인 내용이 많고, 거꾸로 허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자유로운 것들이 되면서 대안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했죠. 그래서 토지에서는 그 동학 농민운동은 결국은 실패한 듯 보였지만 그 힘은 남아서,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민중들의 소망은 남아서 끝까지 일제시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에까지도 남았다, 있었다, 이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 금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역사적인 아쉬움, 너무 아쉽다, 그때 조금만 더 하지, 그때 그 1차 봉기 때 1차 봉기 끝내고 나서 그 해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울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허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강은 실제로는 허구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딱 신한이라는 허구적 인물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 토지는 전부 허구죠. 그리고 그냥 그 뒤에 김계주라고 하는, 김계남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딱 하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운 서술이 가능하면서 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대안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강의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종교의 사회사적 의미, 구한말의 역사를 종교학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조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모순 해결의 원동력으로서 종교의 의미를 조망하고 있다. 실존적 개인의 고통에 집중하여 특정 종교의 편약을 극복하고 있다. 초월하였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종교 간 조화와 공생을 추구하였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토지에 나타난 종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시간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조금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토지에 나타나는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토지에 대한 대중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오늘 하려고 했다가 앞부분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앞 내용을 더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짧지만 그죠? 짧지만 토지에 대한 줄거리를 들었을 때 설명과 함께 들었을 때 토지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동학 그 후라는 어떤 시각에서의 어떤 줄거리 역시 인상적으로 볼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더 재밌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오히려 결론은 그죠? 지금까지 쭉 종교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동학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토지를 우리가 읽어낼 때 토지를 읽을 때 1페이지부터 정말 마지막까지를 꼭 읽는 것만이 토지를 잘 읽는 것인가? 그것이 토지의 대중화 그렇게 읽으라고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의 대중적 향유 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독서의 장애 요소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읽기 어려운 텍스트예요. 저는 뭐 이렇게 토지 전공자이고 저는 토지를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토지를 여러 번 읽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분량이 엄청 길죠. 분량이 엄청 깁니다. 약 200자 원고지로 3만 장이 넘어요. 분량 자체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근데 단순히 분량이 길다고 해서 읽기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임꺽작 같은 작품들은 길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죠. 물론 그 태백산맥이나 임꺽작보다 더 길어요. 토지가 더 길지만 단순히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긴 것도 긴데 일단 기니까 어렵죠. 집필 기간도 엄청나게 길었어요. 1969년부터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토지는 1969년에 연재를 시작했다가 94년에 완간됩니다. 굉장하죠. 거의 한 25년, 26년 동안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이게 1부를 집필할 때와 3부를 집필할 때와 5부를 집필할 때 어떤 작가의 생각도 좀 바뀌었고요. 그죠? 그리고 작품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부별로 서사적인 결락이 있습니다. 1부가 끝나고 그죠? 2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결락들이 있고 그 시간적 결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어떤 을사늑약이라든가 그리고 뭐 3.1운동 그리고 중일전쟁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작품을 주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작품의 특징이죠. 그래서 토지는 한마디로 이 얘기들은 읽기 어렵다는 얘기죠. 분량이 길 뿐 아니고 굉장히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집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쓸 때 어떤 작가의 결도 바뀌고 그리고 각 부별로 서사적 결락들이 너무 커서 그것들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지 않았다면 토지를 읽지 말아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토지는 일부 출간 때부터 이미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 비평가들이 있었어요. 일부만 가지고도 그죠? 그리고 3부가 출간됐을 때 이미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전 국민들의 어떤 전 국민들의 필독서란 말은 애매하지만 전 국민들이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읽을만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작품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특히 어떤 최서희의 성장 소설이 아니에요. 성장 소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한민족의 우리 민족의 20세기 초를 갖다가 초의 역사를 작가적 방식으로 재구성한 거란 말이죠. 굉장히 어떤 복잡하고 독특한 작품이죠. 그 구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 일종의 어떤 시트콤이나
어떤 경전 같은 거가 유사합니다. 사극하고도 다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사극 같은 경우는 어떤 사극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역사가 아닌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보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사극을 보면서 사극 속의 인물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있다고 가정하고 읽는 거예요. 그죠? 가정하고 읽지만 그들의 발언들은 그것을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실제로는 어떤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죠. 토지도 비슷합니다. 토지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아주 견고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그 서술된 내용들은 인물들의 이야기고 인물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사극이랑도 유사하고 그다음 시트콤처럼 이렇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은 되면서도 직접적 연결은 또 아닌, 그러니까 이어져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기도 한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게 어떤 경전이죠.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면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은 하나의 어떤 교리 속에서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또 일부만 가지고도, 그죠? 일부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충분히 그 교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역시도 앞부분만 읽고도 어떤 사람들은 토지의 전체 주제를 잘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다 읽고 나서도 토지의 주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토지의 대중화 전략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지를 대중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있는 토지 문학공원 같은 이런 어떤 시설을 기념관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지난번에 김승종 교수님이 그것 관련해서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를 실제로 읽어야 되는데 좀 더 짧고, 그죠? 어떤 초점화된 방식으로 새로 작품들을 재구성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아까 수업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처음에 토지의 줄거리를 1부부터 5부까지 쭉 읽었죠. 그것만 가지고 토지를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동학 그후라는 관점에서 읽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토지를 읽을 수 있게 되죠. 저는 이제는 토지 같은 작품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수많은 어떤 축약본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어떤 방식의 축약본이 필요한지 소개하고 또 현재 나와 있는 축약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향유하면은 훨씬 더 대중적인 토지 향유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지의 주제, 구성, 문체를 최대한 지키면서 한두 권으로 줄이는 뭐 이런 방안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황금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12권짜리거든요. 근데 이걸 한 권짜리로 줄여서 세계적인 명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토지 역시 좀 축약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토지를 읽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면 좋겠다. 저는 그 축약본은 굉장히 좀 다수의 축약본이면 좋겠다. 여러 가지 수많은 축약본들이 나오고 그 축약본들을 대중 및 연구자가 선택을 하면서 어떤 축약본이 좋더라. 그럼 그 축약본이 어떤 하나의 축약 정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축약본이 30권이 있는데 그 중에 2권이 정말 좋았다. 그 2권을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방안들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요게 박경리 토지를 가지고 이게 해외에서 번역한 사례들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한번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영어로 나온 토지고요. 이거는 일본어 토지죠. 청소년 토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토지인데 헷갈리네요. 이거는 불어판 토지고 이게 영어판 토지입니다. 영어판 토지고 이거는 러시아판 토지예요. 러시아판 김약국의 딸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토지가 아니고 김약국의 딸들이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박경리 작품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지만 이 번역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 전체를 번역하지 못했어요. 전체를 번역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부분 번역을 가지고는 이렇게 세계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지를 일부만 번역하는 건 아니라 토지를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떤 좀 짧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약본들을 만들고 그것들 중에서 대중들의 검증을 받은 작품들은 다시 좀 번역을 하는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한다면은 토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토지가 세계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지를 영화, 드라마, 만화, 음악극, 청소년 토지, 어린이 토지 등으로 지금까지 많이 바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그 토지 전체에서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줄이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췄는데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 보면서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애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연애 너무 이렇게 그 통속적이고 어떤 그 계층 간 갈등, 신분상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토지를 갖다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봤던 것처럼 동학이라는 특정한 종교적 관점에서 토지를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해외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토지를 갖다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해체 재구성하는 축약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학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인물 열전을 만들곤 있어요. 최근에 책도 나왔죠. 매년 학술대회에서 뭐 주갑전, 월선전, 김두수전 뭐 이런 식으로 내서 나름대로 일정 성과를 거뒀다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이야기로서의 어떤 열전들이 토지의 어떤 부분적인 서사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그 서사적 문화 자원화도 필요하겠죠. 박경리 기념관이라든가 박경리 문학공원, 하동 토지마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리를 잡은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문화 자원이라 생각이 들고요. 향후 어떤 박경리 문학 기행이라든가 뭐 토지 역사 기행 또는 토지 아케이드 지난번에 김승종 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토지의 대중화에 좀 더 어떤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뒷부분을 좀 원래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뒷부분을 좀 간단히 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토지의 대중화 전략을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한 강의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